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Inorganic Chemistry in Bio and Energy Application에 대해서 할 거고요. 어떻게 실생활에 저희들이 배워온 지식들이 쓰이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 챕터에서는 이론적인 거를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갖고 좀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과 어떻게 좀 오버랩이 되는지에 대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좀 가볍게 이게 꼭 시험 문제에 나오긴 하겠지만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예시를 적어라 이런 질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론 기반으로 하는 질문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을 너무 어렵고 너무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론 기반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 과거의 이론들을 학습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결국에 저희들이 무기산업으로 가면은 이러한 실험들을 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실험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장갑이랑 고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떨어뜨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체 어떤 느낌으로 이러한 짤방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부적합한 슬라이드인데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먼저 설명할게요. 바이오 이노게닉 케미스트리.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신체 안에서는 대부분 유기물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무기물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실제로 제약이나 저희들이 먹는 음식들에도 무기물이 많이 들어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쇠를 씹어 먹는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적정량 몸에 필요한 만큼 섭취를 해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납이나 카드뮴 이런 것들 중금속 같은 경우는 먹으면 안 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칼슘, 마그네슘, 소디움, 포타시움, 아이런, 커퍼, 셀레늄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한테 몸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모든 무기물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예시로 몇 개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무기물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한 강의이다 보니까 기분 좋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온입니다. 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Fe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헤모글로빈 물질 케미스트리를 보면은 Fe 기반으로 이런 유기물들이 그 테트라덴테이트 구조를 가지고 있죠. 테트라덴테이트 구조를 갖고 이제 그 리간드는 하나인데 얘네들이 FA를 감싸주는 킬레이팅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FA를 감싸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이 어떤 역할을 하냐? 저희 적혈구죠. 이제 여러분들이 적혈구가 없으면 이제 빈혈이 올 거예요. 이런 빈혈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희들이 철분을 적정히 섭취해줘야지 그 빈혈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적혈구가 왜 빈혈을 유발하느냐? 적혈구 구조 보시면은 이렇게 적혈구가 이렇게 있고 테트라덴테이트로 유기물이 있는데 얘네들이 산소를 체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저희들이 어떻게든 호흡을 하다 보면 산소가 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헤모글로빈들이 이 산소를 캡처해가지고 그 이동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뇌에도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쓰러지겠죠. 또는 각종 몸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헤모글로빈이 그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저희가 빈혈이면 어지럽잖아요.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그 헤모글로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심금속, 어떻게 보면 central matter is in the F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FE가 이제 외부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몸 자체에서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테시스 부분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결국에 이 리간드들을 합성하기 위한 그 글라이신하고 그 수시닐 COA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러한 물질들은
체내에서 합성이 돼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성이 된다라는 거는 굳이 따로 노력을 안 하더라도 이 반응 자체가 일어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은 몸에서 쭉 만들어지다가 가스 또는 물질에서 합성이 되다가 맨 마지막에 이러한 형태로 됐을 때 여기에 그 FE 아이온 형태를 먹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섭취할 때는 얘네들이 뭔가 진짜 금속 형태로 크리스탈 형태로 돼 있으면 안 되죠. 크리스탈보다는 그냥 이온 형태로 음식에 녹아 있어서 먹을 때 이제 이러한 섭취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 반응을 이해 안 하셔도, 이 반응을 굳이 이해하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건 유기화학 반응이고 여기 무기화학 수업이니까. 다만 이러한 리간드들이 있을 때 킬레이팅 효과로 테트라덴테이트 형태로 이제 그 Fe 아이온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헤모글로빈이 된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이러한 결합을 해서 추가적으로 딜리버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이거 대신에 Fe 대신에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꼭 Fe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커퍼가 중심금속이 돼 있고 다른 것도 중심금속이 되면서 같은 산화가스를 가질 때 억시진을 딜리버할 수 있는데, 이제 주로 제약 같은 데서 제약 개발할 때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FE도 넣지만 따로 이제 인공적으로 FE 대신에 좀 더 옥시진을 잘 딜리버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개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산업 또는 의료계에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기물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 몸이 이제 FE 부분은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짧아요. 약간 좀 이번 강의 자체는 연결된다는 느낌이 적을 거예요. 그 이유는 각각의 이제 실생활에 들어가는 그런 지식들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갑자기 다른 물질 나오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로라이트는 대표적으로 뭐 마그네슘, 포타시움, 알칼리 메탈 또는 그 소디움, 그리고 클로린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 칼슘은 뭐 나중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들, 금속 이온이나 할로겐 이온들이 주로 몸에서 그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체내 수분을 조절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삼투 현상이죠. 삼투 현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몸에서 이제 물을 보관하려고 할 거고, 소금을 안 먹으면은 홀쭉해지겠죠. 왜냐하면 물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소금이 NaCl이잖아요. NA랑 소금의 Na 플러스랑 Cl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되거나 배출되면서 저희 체내 수분을 조절을 해줘요. pH도 조절해주고요. 이제 물에 의한 pH, 그리고 왜냐면 결국 pH가 낮다라는 건 산성인 거고, 낮은 건 산성이고, 높은 건 염기성이잖아요. 높은 그래갖고 이러한 메커니즘 같은 거를 조절해 주는 게 일렉트로라이트예요.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몸에 기본적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물론 센 전기를 맞으면 저희는 죽겠지만 적당한 그 전기를 띠면서 이제 근육이나 신경 쪽에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뉴런에서도 이제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저희 각 기관에 어떻게 how to behave, how to function 이런 다양한 그 신호 전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 전기 에너지로 발생하는 거고, 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저희 몸에도 금속이 아닐 뿐 전극이 있어요. 배터리처럼 전극이 있어서 이온들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결합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생성되는 찰지가 포텐셜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렇게 NA가 들어갈 때 포텐셜이 확 올라가고 다시 뭐 포타시움이 빠지거나 할 때 그냥 디폴라라이제이션 때는 이렇게 볼티지가 올라가고, 이러한 신호들을 저희가 신경 전달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폴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포타시움이든 어떤 아이온이 빠질 때 또 약간
이제 내려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찰지를 교환하게 이 전기화학 반응처럼 프로톤을 주고 또 빠지고 하면서 이 반복을 반복하면서 전기적인 에너지 신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신체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그 이온 음료들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은 일렉트로라이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거나 할 때 이온 음료를 먹으면은 순간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소변이나 그런 것들로 다 나가는 물질이에요. 다만 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소금기 없는 다이어트 하실 때 소금기 없게 먹으면 힘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포텐셜을 상대적으로 적게 만드니까 몸에서 찌릿찌릿하게 반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이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이 안 움직이면 뭐 좋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포타슘, 스트롱틴 이런 금속이에요. 금속인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유 많이 먹으면 칼슘 많이 먹으라 하잖아요. 칼슘이 뼈를 이루는 대표적인 물질이긴 하지만 이제 얘네들이 단순히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이런 고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인데 칼슘하고 포타슘, 옥시전, 하이드록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이제 여기 안에도 마그네슘 조금 들어있고 소디움도 들어있고 포타슘도 들어있고 이제 메인이 칼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포스포러스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가고 카본 다이옥사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간드들이 붙게 되면서 이제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은 음, 그 한번 갖고 와서 붙여볼게요. 있을라나? 이런 게 좋겠다. 네, 이런 식으로 칼슘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민 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큐빅 형태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육각형으로 돼 있어서 중심이 이제 OH고 사이드에 이렇게 칼슘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선 중심 금속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금속 그 크리스탈로서 이제 잘 결합을 지니고 있고 이제 단순히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금속들도 들어가면서 약간 알로잉 개념이죠. 알로잉 형태로 이제 몸의 단단한 부분들을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 그렇지 녹화돼 있구나. 음, 음, 음. 그 네, 여러분들 무기물 많이 드셔야 되고 실제로 되게 많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물이 단순히 금속을 물론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금속 이외에도 어, 할로겐, 이제 비카본 계열, 카본이 아닌 것들이 다 무기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잘 섭취하고 잘 유틸라이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트로젠 모노옥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NO죠. N, NO인데 여기, 여기 이제 찰지가 있어요. 레티칼이라고 해서 레디칼이라고 해서 이제 나이트로젠 모노옥사이드인데 이게 옛날에 이전에 그 루이스 뭐 이그네로 뭐 이분께서 이제 NO 자체가 체내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그 시그널링 몰레큘러라는 걸 규명하면서 노벨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발견이 뭐냐면은 이걸 규명함으로써 제약 발전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약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무기물 기반의 약.
제약들이 엄청 많이 발전해서 여러분들 이걸 알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나이트로젠 모노옥사이드는 굉장히 흡입하면 안 좋은 거예요. 약간 되게 독성이 강한데 얘네들이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독성을 생성을 해요. 독성을 생성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근데 얘네들이 단순히 에노레티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뉴로트랜스미터로 존재해서 신경계에 계속 전달을 딸랑딸랑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체내에서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도 만들고 모노옥사이드도 만들고 이제 폐에서 저희들 산소를 받죠. 물론 공기 중에도 나이트로젠 모노옥사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흡입하는 건 산소니까 이 산소 자체가 나이트로젠 체내에서 이렇게 나이트로젠 79%, 옥시젠 21% 만나갖고 나이트릭 옥사이드, 뭐 나이트로젠 모노옥사이드 이렇게 만듭니다. N으로. 근데 이거 자체가 신경 전달 물질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저희가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의 크기를 또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팽창 일반적으로 그, 그 에노레티컬이 몸에 이제 이제 에노레티컬이 이렇게 닿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닿게 되면은 이 혈관을 팽창시키는 그 시그널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얘들이 이렇게 그 나이트릭 애시드가 많으면은 체내에 많게 되면 혈관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류 속도가 빨라져요.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심근경색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피가 나중에 뭐 지방을 많이 먹거나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 혈관에 이렇게 뭔가 혈관이 막혀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이트로젠 모노옥사이드 같은 거를 투여를 하거나 이러한 기반 메커니즘을 이용한 약 같은 거를 투여를 하면은 이렇게 어, 혈관 문제에 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뇌졸중 이런 것들이 다 뇌에 피가 제대로 안 흘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신체가 제대로 작동 안 할 때 이런 것들 혈관에 트여주는 역할로 나이트로젠 옥사이드를 기반으로 한 약이나 그런 물질들을 많이 투여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에노레티컬을 쓰게 되면 이렇게 확 팽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에노레티컬, 에노레티컬이 제대로 작용하면은 이렇게 노멀 몰폴로지 저희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혈관 크기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에노레티컬이 제대로 작동 못할 경우에는 줄어들어요.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명이 단축되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전에 화이저 제약에서 그 아주 옛날에 그 비아그라를 만들었어요. 이 비아그라도 원래 그게 심혈관 치료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충 역사를 아시면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심혈관 치료제로 처음에 개발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이제 다른 용도로서 상용화가 널리 된 건데 원래 비아그라도 이제 에노레티컬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혈관을 팽창시키는 혈류 속도를 늘려갖고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뭔가 몸에 있는 이상 증세라기보단 이상한 잘못된 그런 혈관 막힘 현상을 뚫어주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래갖고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 이러한 것들을 투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얼굴 화끈거림이나 좀 약간 열이 좀 혈관 속도가 빨라지면서 좀 열이 좀 오르거나 그러한 현상들은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작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귀여운 그 모기가 있는데 모기가 이제 그 사람 피를 빨 때 총 6개의 침을 놓게 돼요. 총 6개를 놓게 되는데 여기가 피를 빨아들이는 침도 있지만 침 중에 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이러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피를 빨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이 조그만한 놈이 어떻게 우리 피를 그렇게 많이 뽑아 먹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 곳에는 이렇게
레티칼을 넣어요. 레티칼의 성분을 투여를 해요. 물론 여기는 뭐 병균도 있어요. 병균도 있으니까 뭐 모기한테 물려서 뭐 치료를 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지만 그 레티칼 물질을 놓게 되면 혈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약간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혈류 속도가 빨라지니까 얘네 입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피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에노레티컬도 있고 그 응고 피가 이제 적혈구나 뭐 하다 보면 나중에 혈장 때문에 이제 뭐 얘네들 굳잖아요. 피 흐르면 굳잖아요. 근데 응고되지 않은 물질도 있고 이제 혈류 속도. 근데 이거는 이제 에노레티칼 기반으로 이제 이 메커니즘을 토대로 이러한 물질을 투여해가지고 자기 입속으로 이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압력으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 서킹하는 걸로 뭐 하면 저희가 뭐 모기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죠. 너무 세니까. 그 외에도 이제 메탈로 엔자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체내에 이제 중심금속 기반으로 다양한 엔자임이 있어요. 엔자임을 이제 그, 그 존재가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엔자임 이게 결국에 프로틴 기반으로 이제 엔자임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체내에서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경 전달도 할 수 있고 뭐 체내에 필요한 물질로 합성하는데 뭐 촉매 작용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이게 항상 좋은 게 뭐 도움은 많이 되지만 가끔씩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뱀의 독에는 그러한 오게노메탈릭 엔자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노메탈릭 엔자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물리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그 이 엔자임이 피랑 반응을 해요. 그리고 피가 그 응고돼 가지고 이제 몸에 피가 안 흐르게 되니까 이제 죽게 되겠죠. 몸에 피가 안 흐르면서 이제 괴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러한 오게노메탈릭 엔자임이 체내에 뭐 필요한 건 반응을 해야겠지만 불필요한 거를 막아주는 게 이제 이니비터라고 해요. 원래 이제 엔자임이 있고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피겠죠. 피고 독이 엔자임인데 오게노메탈릭 엔자임인데 이니비터가 이런 반응을 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뱀에 물려도 여러분들이 치료제를 쓰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니비터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저희들이 자연에서 뱀에 물렸을 때 레몬이나 귤 같은 거 있잖아요. 비타민 C.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빅 애시드니까 별개인데 시트릭 애시드 있잖아요. 시트릭 애시드 열심히 먹으면 이것도 이니비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뱀에 물렸을 때 뭐 귤을 먹어라 이건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무조건 병원을 불러야겠죠. 이제 병원 기다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꽁꽁 싸매고 피가 이제 흐르지 않게 싸매고 할 수 있는 거는 귤하고 레몬 열심히 먹으시면 좀 괴사를 막을 수 있어요. 뭐, 이게 뭐 이 파트는 무기화학이랑 무관하지만 좀 그냥 인생의 꿀팁?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플라틴. 저번 수업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시스플라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 옛날에는 그, 그, 암 치료제로 사용했던 거예요. 요새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널리 사용됐고 실제로 이 기반으로 많은 새로운 약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업계나 연구소에 가던 어떤 쪽으로 가던 간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에노레티컬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새로운 혈관 치료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나이트로젠 모노옥사이드 그리고 뭐 뼈에 좋은 물질 같은 것도 체내 흡수 잘 되는 물질도 이렇게 이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이온 익스체인지 리액션을 아이온 익스체인지 리액션 어떻게 보면 전기화학 반응이죠. 그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체내에 그 에너지를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물질 같은 것도 보완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시스플라틴으로 넘어가서 시스플라틴이 이제 문제가 되는 DNA에 붙어갖고 얘네들을 이제 작동 안 하게 돼요. 그 아포토시스라는 게 있는데 아포토시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DNA가 자체적으로 사망하게 하는 역할인데 이게 시스플라틴이 이렇게 박히면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메커니즘이 시스플라틴이 박힐 때 이제 알킬레이션으로 이렇게 박히게 되는데 이렇게 CL이 박히게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 모노덴테이트잖아요. 하나씩밖에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이 이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원하는 게 예를 들면 90도 각도로 DNA랑 붙어서 리페어를 이뤄내야 되는데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는 모노덴테이트니까 얘네들이 막 앵글이 막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바뀌어요. 되게 다양한 되게 되게 다양한 앵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CL이 더 벌어졌을 수도 있고 계속 얘들 분자 운동을 하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DNA에 붙어갖고 이제 아포토시스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DNA를 박살이 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박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이덴테이트나 뭐 트라이덴테이트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찌됐건 그 이쪽 한쪽만 붙어야 되니까 트라이덴테이트는 아니겠지만 바이덴테이트 구조로 해서 이럴 경우에는 얘들이 붙을 수 있는 그 각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겠죠. 제한된다는 게 여기선 좋은 게 저희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DNA만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근데 문제가 안 되는 애들까지 얘들이 다 잡아버리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바이덴테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잘 잡아줘서 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나중에 또 제약업계로 가가지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심각한 무기 재료들을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약은 아무래도 이렇게 주로 유무기, 하이브리드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유기 반응도 있고 여러분 유기화학 들으셨겠지만 오르게닉 케미스트리에서 요구하는 반응들도 있지만 무기물이랑 같이 오게도 메탈릭 시스템으로 승화가 돼서 이제 전달되는 지식들이 되게 분야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기화학을 선택적으로 들은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전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부분도 합성이나 원리로 들어가면은 너무 많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간단하게 돕고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분야에 대한 이해죠. 좀 원론적인 그 재미없는 이런 것들보다는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양전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태양전지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제 내추럴 가스, 콜, 페트롤리움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쓰이고 있어요. 저희 에너지원으로. 이런 것들은 다 지하자원이에요. 지하자원은 언젠가 없어지겠죠? 물론 죽을 때까지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형님들은 기본적으로 얘들은 석유 국가잖아요. 석유 없으면은 못 살아요. 왜냐면은 거기에 경제적인 기반 자체가 다 석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 대한민국은 되게 똑똑해가지고 그치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다. 어찌됐건 저희는 이제 지하 자원이 별로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원재료를 갖고 와서 이제 제조업으로 승화시킨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나라지만 이렇게 지하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추럴 가스, 콜, 페트롤리움 이렇게 있는데 뭐 유럽이든 사우디든 2020년 안에 태양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시들을 만들겠다. 이제 지하 자원을 없애는 그런 에너지원들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취직이나 연구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단순히 지하 자원이 이제 디플리션 되는 거 이외에도 저희가 그 글로벌 워밍이라 하죠. 지구 온난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생태계가 많이 변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 되게 많아요, 종류가. 뭐 수력도 있고 바이오퓨얼 이제 옥수수에서
이제 에너지 이제 연료 만들어서 가동할 수도 있고 뉴클리어, 핵발전, 윈드, 솔라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윈드, 솔라 다 그 무제한이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빛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저희는 산악지대, 저희는 뭐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산이 많습니다. 산이 많다 보니까 일조량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막이나 평지 있죠. 평평한 이제 사막 지역, 사하라 사막 이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걔들이 목매고 있는 이유가 거기가 일조량이 엄청 좋고 사막도 많다 보니까 그 지형의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지금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서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다. 뭐 지붕이나 이런 데 설치해야 되고 일조량이 좋은 데 설치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디포레스테이션. 이게 뭐냐면은 사막화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태양전지가 이렇게 빛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열이 발생하게 돼요. 열이 한 100도까지 올라가는데 10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식물들 있잖아요. 식물들이 다 발라 죽습니다. 애초부터 빛도 못 받으니까 죽는 것도 있는데 이 지역이 엄청 뜨거워져요. 이 랜드 자체가 땅이 엄청 뜨거워지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사막화가 가속돼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막에 설치하거나 이미 사막화가 된 사막에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지붕, 이제 건물 지붕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오히려 뭐, 뭐 그쵸.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산 같은 데 설치하면은 그 자연 파괴 엄청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놀러 가실 때 산에 이렇게 태양광이 있는 거 볼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렇게 친환경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기에 온도가 올라가고 그 산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적인 제약이 심하다. 그 윈드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윈드는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는데 그 바람이 많이 불려면 산이 많아야 돼요. 태양광과 반대로 얘들은 산이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죗값을 합니다. 죗값을 하는데 이렇게 얘 뱅뱅이 돌아가다 보면 새들이 머리 받고 이 철새들이 이 윈드 파워 제너레이터에 부딪혀요. 그래서 죽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개체수가 죽어서 실제로 환경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설치하는데 친환경적이지만 친환경적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고. 뉴클리어는 좋죠. 이상적인 에너지긴 한데 이거를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이걸로 이제 결국에 방사선이기 때문에 이게 유출되거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폭풍, 지진에 의해서 유출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깔끔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게 자연재해를 저희가 막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요새 안 그래도 글로벌 워밍 때문에 막 온도 올라가고 막 엘니뇨, 라니냐 막 이런 현상 하면서 막 폭풍 불고 그러는데 그런 게 덮치게 되면 발전소를 덮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래갖고 이것도 항상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하이드로얼릭스 이제 댐이죠. 댐 이제 뭐 소양강댐 이런 것처럼 물의 그 수력을 물의 그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연어같이 이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강과 이제 바다를 오고 가는 생물체들은 이렇게 댐이 많아지면은 얘네들이 생사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그 산천어 있잖아요. 산천어. 연어들이 이제 그 이제 그런 계곡이나 그 강에 고립되면서 얘들이 바다에 가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막 댐도 두고 막 너무 복잡하게 그 강이나 하천들을 개조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갈 곳을 잃어갖고 얘들이 이제 고립되면서 발전된 게 이제 산천어라고 해요. 그래서 산천어 회 보면은
빨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연어랑 같은 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맛이 다르죠. 산천어랑 연어랑. 그래서 이제, 네, 이제 그러한 다양한 그 인간에 의해서 다양한 그 횟감이 아니구나. 이제 물고기들이나 생태계가 변환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고, 바이오퓨. 바이오퓨el은 이제 옥수수 재배해서, 잠깐만요. 좀만 쉬고 할게요. 네,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잠깐 어디 다녀와가지고요. 일단 바이오퓨el스 어떻게 보면 옥수수 키워갖고 옥수수에서 그 연료 추출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수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efficiency가 굉장히 낮다. 잠시만요. 어, efficiency가 굉장히 낮다. 그 말은 즉슨 그 극소량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랜드 에리아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살아가야 될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다 연료용 옥수수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물론 옥수수 외에도 다른 걸로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물을 많이 심고 그 해가 넘어가다 보면은 또 땅바닥이 또 그라운드가 손상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땅을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음, 일단 그렇게 선택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를 위해서 키우다 보면은 어, 그 지형 자체가 못 쓰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제 살림이나 필요한 그 식물 같은 거를 못 키우게 되고 그거를 위한 옥수수를 위한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코시스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떠한 노력들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건 없는데 저도 이제 에너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냐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 그 이러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어, 피해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잘 개선해 나가서 향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가능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솔라셀이에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뭐 저 잘 몰라요. 개론만 알고 하다 보니까 솔라셀에 대해서 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솔라셀이 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물질들에 따라서 저희들은 다른 이름들을 붙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CGTS 솔라셀, 페로보스카이트 솔라셀, 다이센스타이 솔라셀, 오게닉 솔라셀 이러한 많은 종류들이 다 어떤 소재를 쓰느냐, 어떤 무기물을 쓰느냐, 또는 유기물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솔라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빛을 받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전자와 밴드갭에 따라서 전자와 그 홀을 만들게 돼요. 생성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밴드를 따라 갖고 쭈루룩 흘러요. 그래서 캐소드에 이제 전자가 가고 애노드에 전공이 가면서 얘네들이 하나의 회로를 그리게 되면서 그 회로에서 전자랑 전공이 만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 에너지를 저희가 사용함으로써 이제 뭐 전구에 불을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굴러가게 하거나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자와 전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저희는 소위 PN 정션이라는 그 방막 그 접합 상태를 만드는데 P는 P타입은 전공을 수송해 주는 막이고요. N타입은 전자를 수송해 주는 막이에요. 그래서 전자와 전공을 같이 수송해서 결국에 이 캐소드랑 애노드 전극에서 얘네들을 잘 붙여줘야지 잘 회로에서 만나게 해줘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지 그 저희들이 쓰는 일렉트리시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이제 밴드갭이 있어요. 물질마다 밴드갭이 있고 이전에 얘기했듯이 번딩 사이트랑 안티 번딩 사이트에 의해서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가 나눠지게 됐는데
이렇게 밴드갭이 존재하면은 이 밴드갭에 맞는 에너지 또는 빛 에너지든 전기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원래 밸런스 밴드에 이제 전자가 있어요. 본딩 사이트에 전자가 있겠죠. 얘들이 이제 익사이티드 되면서 전자가 없는 컨덕션, 안티본딩 사이트로 가게 돼요. 이 안티본딩 사이트로 가게 되고 얘들을 pn 접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자는 전자대로 홀은 홀대로 따로 흐르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전지는 무기물 기반으로 뭐 유기물도 있지만 무기물 기반으로 많이 어, 존재하고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 실리콘 태양전지. 갈륨 알세나이드는 이제 뭐 틴필름 태양전지라고 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는 지금 실리콘 태양전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PN 정션이라고 있는데 PN 정션이 이제 이게 하나의 물질이에요. P 타입 물질이 있고 N 타입 물질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 접합시키고 각 물질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밴드갭에서 이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전자랑 전공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러스 차지 같은 경우는 이제 P타입을 통해서 흐르게 되고 마이너스 차지들은 이제 N타입을 통해서 흐르게 되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솔라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제 그 웨이브랭스가 있는데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물질이 받는 에너지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작동을 하려면은 그 음, 예, 예, 예. 그, 네. 그렇게 돼서, 네,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 웨이브랭스에 따라서 이 에너지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딱 밴드게 익사이티드 돼가지고, 그, 아, 미안해요. 그래서 웨이브랭스 따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웨이브랭스를 에너지로 변환시켜 갖고 어느 지점에서 얘네들이 익사이티드 돼서 컨덕션 밴드로 갈 수 있는지를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솔라 스펙트럼을 켰을 때 500나노에서 한 800나노 또는 900나노대가 가장 뭔가 빛을 활용하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800 이상으로 넘어가면 밴드갭이 엄청 작아야 돼요. 엄청 작아야지 빛을 흡수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얘기했듯이 밴드갭이 작은 물질은 좀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한 1.5에서 1.5 일렉트로볼트 또는 1.2 일렉트로볼트 이 정도 대에서 빛을 흡수하게 해가지고 빛을 이제 태양전지를 만드는 게 이제 안정적이고 좀 더 이제 그 물질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성능도 좋고 그래갖고 주로 저희는 900, 800에서 900나노 영역대를 쓰는데 어, 이 이상에서도 먹어도 돼요. 다만 이렇게 밴드갭을 좁히는 거에 비해서 좁혀서 이 뒤에 파장까지 먹는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솔라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의 태양전지일 수도 있고 태양전지이고 실리콘 기반으로 해서 N타입 실리콘, P타입 실리콘 여기에 도핑을 해요. 물질을 도핑을 해가지고 실리콘 특성을 N타입이나 P타입으로 만드는 건데 이제 미국에서 처음 개발돼가지고 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90% 이상이 그 실리콘 베이스 솔라셀이고 이제 효율도 높아요. 효율도 높고 실리콘이다 보니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반면에 얘네들이 꽤 비싸요. 꽤 비싸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결정질로 만들기 위해서 고온의 열처를 요구로 하고 음, 진착도 까다로워갖고 진공증착을 많이 해야 돼서 상대적으로 비싼 공정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한 그 마이크로 스케일로 꽤 두껍게 만들어요.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저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희는 지금 나노미터 영역에서 노는데 마이크로미터 영역에서는 어, 마이크로 영역에서 놀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운 태양전지라고 할 수 있고 두꺼우면 왜 안 좋냐? 애초부터 두꺼우면 물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왜냐면 그 두께에 해당하는
실리콘을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물질이 많이 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태양전지를 만들 때 꼭 단단한 걸 만들 때도 있는데 유연 태양전지를 만들 때도 있어요. 휘어지고 구부려져 가지고 저희 뭐 몸에 장착하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약간 휘어지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실리콘 태양전지는 그런 특성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휘어져서 좀 약간 적용 범위도 넓고 하다 보면은 상용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물론 상용화된 거지만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적다. 지붕에 달 수 있는 그 정도? 좀 약간 좀만 휘어지면은 정말 많은 곳에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어, 상대적으로 적고 이제 도핑을 통해서 어, 이러한 그 도핑 컨센트레이션 굉장히 낮게 하죠. 애초부터 1% 영역이 아니라 0.00000 10의 16승 엄청 조금 넣는 거죠. 그에 반면에 또 이제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나 뭐 디퓨전 컨스탄트,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 안에서 전자와 전공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확산 거리, 이런 것들이 괜찮게 나와요. 괜찮게 나오고 어, 높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건 이제 싱글 크리스탈 태양전지이기 때문에 비싸요. 이걸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실리콘 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다른 영역대에 따라서 그 업솔션이랑 리컴비네이션이란 이 다른데, 이게 뭐냐면은 빛을 흡수하면은 전자가 위로 컨덕션으로 쏴줘요. 얘가 pn 정션을 따라서 흘러야 되잖아요. 얘들은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왜냐면 에너지를 줬다가 안 주면은 컨덕션에서 밸런스로 떨어지게 되는데, 릴렉세이션이 되게 되는데, 릴렉세이션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릴렉세이션 돼서 다시 전자와 전공이 만나는, 그 물질에서 만나는 현상을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리컴비네이션이 일반적으로 되면 안 좋습니다. 업솔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사이에 격차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업솔션은 좋은 거예요. 빛을 먹어야지 전자를 이제 컨덕션으로 쏴주니까. 근데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난다는 거는 여기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실제로 에너지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거는 이 사이의 영역이지, 리컴바인이 안 된 전자의 양을 양이 이제 효율 작동하는 데 사용되는 거지, 이 아래 리컴비네이션 되는 거는 사실상 얘들이 PN 정션에 따라서 전자와 전공이 흐르지 못하고 다시 겹쳐져서 뭐 죽는 거, 이제 필요한 전자를 잃게 되는 그러한 반응을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흡수해야 되고, 서페이스든 아니면 벌크든, 그 벌크 내부에서 리컴비네이션이든 서페이스 리컴비네이션이든 무조건 없애야 되고, 최대한 PN 정션으로 흘려야 되니까. 그리고 미니마이즈 시리즈 레지스턴스,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접합을 하잖아요. 계면에 이렇게 접합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같이 케미옵션이 화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 계면에서도 그 저항이 발생하게 돼요. 이 계면 저항 같은 거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결합시키거나 뭐 기타 등등의 노력으로 이것들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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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뭐 3, 5 머테리얼 솔라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갈륨 알시나이드나 인디움,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게 앞에 이렇게 붙는 게 뭐냐면은 그 삼가나 목가, 뭐 작가, 이러한 물질의 금속 어, 기반으로 만드는 솔라셀을 이제 이런 솔라셀이라고 해요. i5 솔라셀. 근데 물질들이 되게 다양하고 밴드갭이 되게 다양해요. 저희가 웨이브랭스를 통해서 밴드갭을 계산할 수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에너지는 알아두시면 편해요. HB의 웨이브랭스. 그러니까
이걸 하면 대충 어림잡아서 1240 나누기 웨이브 랭스, 이게 밴드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그 갈륨 알세나이드가 900에서 일어났잖아요. 1200 나누기 900 하면은 대충 뭐 1.4, 1.3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물질들이 이렇게 제작된 물질들이 당연히 다른 오비탈 구조를 갖고 있을 테니까 밴드갭이 달라요. 근데 밴드갭이 작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얼마나 빛을 잘 흡수하냐, 얘네들이 얼마나 전자를 잘 이동시키냐, 이런 것들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되면 그런 걸 다 파악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밴드갭이 작으면은 물질을 많이 흡수한다. 다만 좀 물질이 불안정할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도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갈륨 알세나이드 쌓고 서브스트레이트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제 그 좀 도핑 다르게 해서 이제 좀 쭉쭉쭉쭉 쌓아요. 쭉쭉쭉 쌓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이게 다 진공공정에서 만들어야 돼요. 어찌됐건 저희들이 태양광을 만들려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진공장비 해봤자 굉장히 작거든요. 진공장비 작은데 해봤자 뭐 수 미터, 엄청 큰 것도 한 수 미터 정도 되고 수십 센티미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공장비가. 진공장비라는 것 자체가 어, 이렇게 생겼어요. 진공장비가 대충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판을 놓고 여기에 이 갈륨 알세나이드를 증착하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왜 진공 상태에서 해야 되냐? 그만큼 깨끗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외부에는 산소도 있고 불순물들이 되게 많아요. 뭐 나이트로젠, 뭐 다른 가스, 먼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진공 상태에서는 갈륨 알세나이드 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는 그래서 깨끗한 공정을 채택해야지 좋은 물성과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진공 공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굉장히 이렇게 아까 실리콘이랑 다르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엄청 얇게 깔 수 있어요. 나노미터 스케일.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크로 스케일로 넘어가면은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금속도 얇으면은 휘어져요. 저희가 알루미늄 뭐 쇠파이프라 치면은 쇠파이프 굉장히 두껍잖아요. 딱딱하고. 근데 얘들이 나노미터 스케일로 가잖아요. 그럼 약간 섬유처럼 엄청 부드러워져요. 엄청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플렉스블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뭐 비행기도 만들고, 뭐 좀 얇다 보니까 좀 투명도도 높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밴드갭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밴드갭이 되게 다양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이거를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쁘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 있는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가 색깔이 다양한 태양전지를 만들게 되면 뭐 광점 효율에서는 좀 나쁠 수 있는데, 이렇게 창문에도 저희가 실리콘 태양전지 창문에 붙이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 봐요, 결국에. 왜냐면 그 두꺼운 게 그 빛을 다 먹어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보는데, 통과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얇게 깔면은 이렇게,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게 만들면은 이렇게 뭐 빨간색 태양전지, 뭐 주황색 태양전지, 뭐 다양하게 해서 좀 작품 같은데 에너지를 만드는 하나의 좀 예술적인 감성으로 공학을 승화시킬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과학이랑 공학의 그 교점이 약간 이런 건 것 같아요. 좀 더 인간 친화적이고 좀 더 감성을 더한 그런 하나의 아트가 하나의 뭐 그게 공학자로서 이제 또는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되는 요소 중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뮴 텔루라이드 이런 태양전지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핀필름 솔라셀로 만들 수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예시지만 카드뮴 태양전지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카드뮴의 독성이 강합니다. 이러한 태양전지가 뭐 상용화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쓸 때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누군가 물어보겠죠. 우리가 카드뮴 텔레라이드를 먹을 것도 아닌데 이게 왜 환경이랑 연관이 있어?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카드뮴 텔레라이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카드뮴을 어디서 광산에서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채취를 하는 도중에 토양오염이 일어나요. 토양오염. 거기도 이제 뭐 벌레들도 살 거, 동물들도 살 거잖아요. 근데 카드뮴이 이제 지하 깊숙이 있어서 원래는 별로 피해를 안 끼쳤는데 이렇게 표면에 있는 토양에 오염을 시키면 이제 동물들이 이걸 먹고 죽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그 동물을 또 섭취를 하겠죠. 어느 뭐 물고기든 동물을 섭취하겠죠. 그럼 저희들이 이제 납에 걸리는 이 카드뮴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지진이나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태양광이 손상되어 이제 카드뮴이 이제 먼지나 공기 중이나 토양으로 흘러갈 경우에 또 똑같은 오염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갖고 이러한 독성 물질을 사용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태양광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제조 과정, 제작 과정, 원자료 제작 과정 또는 이제 작업자, 이제 작업자 안전 이런 것들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이제 좀 독성이 덜한 물질을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칼코파이라이트 솔라셀이 있는데 이거는 칼코파이라이트는 그 이거는 구리 기반의 그 설파이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구조예요. 그냥 구조 이름이에요. 칼코 뭐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 칼코파이라이트 구조가 커퍼, Fe, 뭐 설퍼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 이 구조도 태양광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커퍼랑 설퍼 계열에 있는 구조부터 뭐 다양한 원소에 따라서 밴드갭도 다양하고요. 이 핀필름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얘기했듯이 크리스탈을 갖게 되면 레티스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다양한 레티스 파라미터를 가지면서 밴드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그 커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독성이니까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생각보다 어, 효율도 잘 나오고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진공공정이에요. 이런 애들을 다 하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유무기 하이브리드 실험 말고 무기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진공공정하게 될 거예요. 진공공정하게 되면은 힘들어요. 왜냐면은 오래 걸려요. 어찌됐건 제품을 만들고 빨리 팔려면은 여러분들 아이패드 시켰는데 이게 1년 걸린대요. 누가 사겠어요? 심지어 비싸요. 왜냐면 1년 동안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날 작업자 비용이나 인건비든 엄청날 텐데 이 진공공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해서라도 파는 데가 있죠. 뭐 삼성 반도체처럼 무기물을 그렇게 막 찍어내듯이 만들면은 어찌됐건 마진을 남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만 좋지만 리스크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면은 비용적인 측면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독성 문제도 있고 물론 커퍼 이제 칼코파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독성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다른 문제가 있죠. 네, 비용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칼코파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피션시도 높고 스테빌리티도 높고 로우 코스트라고 하는데 뭐 굳이 뭐 저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 공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네. 이렇게 CIGS 저희는 이제 칼코파이라이트 중에 CIGS라는 표현을 쓰는데 CIGS가 뭐냐면은 제 그 커퍼, 인듐, 갈륨, 설파이드. 그래서 CIGS라고 해요. 원소 이름을 앞자를 따가지고 CIGS라고 하거나 CGTS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어, 이러한 그냥 이름을 갖다 붙여갖고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방향족이 이게 옥시데이션 넘버에 따라서 옥시데이션 넘버에 따라서 뭐 3, 5 붙일 때도 있고 이렇게 CIGS 복잡한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뭐 2, 4, 뭐 2, 3, 4, 2, 뭐 다양한 이제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CIGS가 뭐냐 하면은 얘기할 수 있으면 좋죠. 이게 원소 이름이에요. 원소 이름이고 크리스탈 구조의 이름이 크리스탈 구조의 원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퓨얼 이노게닉 솔라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이센스타일 솔라셀 이거는 유기태양 전지입니다. 다이가 있어요. 다이가 이제 5궤도 메탈릭 시스템으로 루테늄 중간에 있고 유기물이 이렇게 테트라덴테이트 맞죠? 아니다. 바이덴테이트구나. 떨어져 있으니까. 바이덴테이트랑 모노덴테이트 2개, 바이덴테이트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작동하는 태양전지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N타입 세미컨덕터에 TiO2라는 N타입 세미컨덕터에 갖다 붙여요. 그래갖고 이제 그 레독스 일렉트로라이트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홀 트랜스포팅 모테리얼입니다. 여기선 홀 트랜스포팅 모테리얼을 그 액체 일렉트로라이트 쓰는데 여기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배터리처럼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 전기들이 이제 양전극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 전기를 이제 저희 실생활에 쓰이는 태양전지를 만드는 거고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컬러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이센스타일 솔라셀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도 다이센스타일 솔라셀을 만드는 기업이 있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90년도에 그 마이클 크라첼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스위스 로장 공대에 크라첼 교수가 90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오고 있는데 사실 요새 워낙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같이 좋은 애들이 많이 나와갖고 점점 물갈이를 하고 있죠. 왜냐면 이 레독스 일렉트로라이트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솔라셀을 작동하다 보면 산화랑 환원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컨티뉴어슬리. 근데 얘네들이 산화 환원을 하면서 이게 물질이 변해요. 물질이 손상이 가요. 그래갖고 이게 수명이 되게 짧아요. 실제로는. 그 오게닉 솔라셀. 유기물이죠. 유기물 태양전지는 말 그대로 유기물인데 반도체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을 쓰는 거예요. 주로 단분자나 고분자 계열을 쓰고요. 이제 어 이제 유기태양전지의 특성은 굉장히 얘네들이 폴리머 그런 거 쓰다 보니까 유연 특성이 되게 좋아요. 유연 특성이 되게 좋고 색깔도 다양하고 그래서 막 구부리고 해도 사용됩니다. 다만 효율이 낮아요. 왜냐면 유기물 자체가 그렇게 전자랑 이제 금속이 이제 전자가 잘 통하는 물질이잖아요. 유기물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잘 통하지 못해요. 얘네들이 결정성도 없고 결정성도 워낙 낮고 하다 보니까 잘 전자 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롤러블한 태양전지로 만들 수 있지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러한 유기물질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방막으로 쭉쭉쭉 쌓는데 얘네들도 깨끗하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진공 공정을 쓰기도 하는데 액상 공정도 쓸 때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해요. 상대적으로 비용은 싸고요. 비용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능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죠. 왜 이렇게 많지? 아무튼 퀀텀 닷 솔라셀. 이거는 퀀텀 닷이라는 나노 파티클. 굉장히 한 10나노, 뭐 5나노,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요. 작은 사이즈를 만들고 저희는 그 나노 파티클의 그 엄청 그 작은 단위를 이제 퀀텀 닷이라고 하는데 퀀텀 닷을 이렇게 나노 파티클로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용액에 녹여갖고 필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깝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 설파이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퀀텀 닷인데 퀀텀 닷도 이제 무기물 퀀텀 닷이 있고 유무기 하이브리드 퀀텀 닷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물 퀀텀 닷 가는 나노 파티클로 만들어서 뿌려요. 그리고 얘네들로 태양광을 만드는 건데 나노 파티클로 만들면은 얘네들이 이제
왜 크게, 왜 벌크로 안 만들고 나노 파티클로 만드느냐.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노 파티클은 이제 빛을 많이 흡수하려면은 나노 파티클 챕터에서 얘기했지만 퀀텀 컨파인먼트,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가 있어요. 이 나노 파티클의 사이즈를 줄여갖고 밴드갭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고효율 태양전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색채를 내는 좀 약간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러한 태양전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를 퀀텀 닷 솔라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이죠. 제가 대학원에 2013년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2009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가 짧아요. 역사가 짧은데 이건 유무기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도 나왔지만 ABX3라는 광물 조성을 갖고 있고 A는 유기물 또는 시슘, 레드는 PB나 이제 레드나 틴, X는 헬라이드, 아이오딘, 브로민, 클로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유무기 하이브리드 구조다 보니까 무기물이 갖고 있는 장점이랑 유기물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플러스 무기물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무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굉장히 설레는 게 뭐냐면은 각각의 장단점들을 모아갖고 엄청 또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얘네들은 진공 공정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어, 유연 특성도 갖고 있고 용액 공정 가능하고 상온 상압에서 용액 공정 가능하고 가격이 싸요. 전반적으로. 다만 얘네들이 안정성이 안 좋아요. 지금 안정성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 상용화를 못 하고 있는 단계라 성능도 되게 좋아요. 지금 17년 남아 있는데 제 논문만 해도 21%짜리도 있고요. 광전 변환 효율이 21%라는 거고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것도 한 22%그 정도라서 굉장히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을 갖고 있는 태양전지다. 그리고 저도 이 분야를 연구하고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원 생각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가서 관심 있으면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전지 만드는 공정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진공증착법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서멀 이베포레이션입니다. 서멀 이베포레이션이 뭐냐면은 체인버 안에 진공을 잡아놔요. 그리고 저희가 증착하려는 뭐 갈륨 아이세나이드든 뭐 커퍼든 어떤 소스를 온도를 올려요. 끓여갖고 이렇게 태양전지 기판이 이렇게 기판이 있으면 이렇게 다양한 뭐 커퍼 소스가 있고 설파이드 소스가 있고 뭐 갈륨 소스가 있고 다양한 소스들이 있겠죠. 걔네들을 이제 끓여갖고 증착시키는 거예요. 위로 쏴줘요. 위로 쏴줘갖고 서브스트레이트에 증착이 되면서 이제 성능이 나오는 거를 이제 떨멀 이베포레이션이라고 하고 스퍼터링도 똑같은 진공 증착이에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타겟이 있는데 서브스트레이트가 이제 아래에 있거나 위에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뒤집어져야 되긴 하는데 타겟이 있어요. 증착하려는 타겟이 커퍼라고 합시다. 커퍼가 있고 여기 저희가 이제 증착하려는 기판이 있는데 타겟에다가 아르곤 원자를 플라즈마 처리를 해가지고 쏴줘요. 땅땅 쏴줘요. 진짜 망치로 벽 치면은 벽에서 가루 떨어지잖아요. 그 가루 떨어지는 거가 서브스트레이트에 증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요새 PVD 많이 안 쓰려고 하긴 해요. 근데 왜냐면은 그 반도체에서 많이 안 쓰려고 하지만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증착 속도가 되게 빨라요. 어찌됐건 이런 것들은 되게 느려요. 근데
스퍼터링은 증착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 땅땅땅 해주면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쾅쾅쾅쾅 떨어지면서 박히기 때문에 표면에 굉장히 잘 도포가 된다. 그리고 필름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떨어지는 가루를 뿌리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막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진공증착 중에 스퍼터가 막질이 상대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CBD나 Thermal Evaporation이 그 CBD 한 종류 CBD 아니면은 ALD Atomic Layer Deposition,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은 인터넷에 한번 쳐봐서 공부하시면은 취직하실 때도 그렇고 도움 되게 많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증착 장비 기반으로 해서 무기물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것들이고요. 스핀 코팅이 있습니다. 스핀 코팅은 뭐냐면은 용액으로 까는 거예요. 이제 저희 뭐 커퍼 소스든 갈륨 소스든 타이타늄 소스든 예를 들면은 저희가 티아우트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스퍼터링이나 서머 이베포레이션은 타이타늄 TI랑 O2를 따로 반응시켜 갖고 만든다 치면은 얘네들은 이제 TI, CL4라는 물질을 심지어 서머 리베포레이션에서 TiCl4 써요. TiCl4에다가 타이타늄 그 테트라클로라이드에 ETOH 그러니까 타이타늄 클로라이드를 ETOH에 희석시켜요. 희석시켜갖고 용액 상태로 깝니다. 깔게 돼서 깐 다음에 하게 되면 티아우트로 변환이 돼요. 티아우트로 변환이 된 거를 저희는 이제 쓰는 건데 이렇게 용액 증착을 하면 잘 깔려요. 잘 깔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진공 증착이 아니에요. 액상 증착이다 보니까 또 외부에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막질 그 필름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페로브스카이트를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기물과 무기물의 단점을 보완시키고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태양전지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진공공명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최대한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들어가요. 조금. 아까처럼 막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게 조금 들어가고 스핀 코팅도 상대적으로 조금 들어가고 약간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시면은 이런 진공증착, 무기물에 쓰이는 진공증착 그리고 액상증착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맞네요. 배터리 하고 끝낼게요. 이거 네, 빨리 하고 끝내야죠. 그래서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2차 전지가 있고 1차 전지가 있어요. 1차 전지는 충방전 안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세대랑 저랑 다를 수도 있는데 미니카 혹시 갖고 노르셨죠? 미니카. 미니카가 있어요. 원래 이런 거 하나 뒤에 이런 거 달면은 또 약간 좀 폼 나잖아요. 그래서 미니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전지가 옛날에는 1차 전지로 했을 거예요. 이제 충방전 안 되는 저희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에너자이저 이런 거 건전지 그런 것들을 썼는데 이제 나중에 기술이 발전되고 나서 충방전 해가면서 배터리도 쓰고 현재 저희들의 미니카도 굴리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 뭐냐 핸드폰도 이제 이런 충방전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겠죠. 근데 이 충방전 되고 안 되고가 뭐냐면은 이전에 그 산화 그 억시데이션 리덕션 반응 그 설명했을 때 했던 내용처럼 얘네들이 이제 전자를 잃고 전자를 받게 되잖아요. 전자를 잃고 전자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변한 다음에
다시 충전을 하려면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란 물질에서 전자를 받아갖고 B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B에서 A로 와야지 이제 얘가 방전이 된 거죠. 사용해서 방전이 됐어요. 근데 충전을 하면은 다시 A란 물질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얘가 A로 안 가고 C로 가는 거예요. C로 가거나 뭐 아예 B로 남거나 반응이 안 일어나면은 그냥 반응을 못 하는 건데 다양한 뛰어난 과학자들에 의해 갖고 충방전 기능이 겸비된 이제 이게 또 A로 가고 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이러한 물질들을 그 훌륭한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거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현재 2차 뭐 3차 전지 그런 건 없어요. 뭐 3차 전지 이름 갖다 붙이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저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뭐 레드, 뭐 니켈, 카드뮴 등등등등 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배터리를 평가할 때 스페시픽 에너지랑 파워,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충전 용량, 저희들이 이제 한 번 충전해서 10시간 쓸 수 있냐, 3시간 쓸 수 있냐가 스페시픽 에너지를 결정짓는 그 파라미터고요. 스페시픽 파워는 이제 얘들이 얼마나 많은 출력을 내냐, 이 배터리로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느냐, 아니면 핸드폰을 쓸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가능하는 건데 항상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페시픽 에너지는 런타임, 얼마나 오래 작동하냐, 이제 스페시픽 파워는 얼마나 많은 출력을 내냐, 얼마나 많은 파워를 내서 뭐 디바이스를 작동시키냐 이건데 기본적으로 리튬 아이온 이게 그럼 오른쪽이랑 위로 가면 갈수록 좋겠죠.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가장 상용화가 잘 돼 있고 가장 현재는 좋은 기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리튬 에어 배터리나 리튬 메탈, 설퍼 배터리, 기타 등등 리튬 아이온보다 좋은 배터리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훗날에 배터리를 할 거예요. 지금은 태양광으로 했지만 저도 배터리 논문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또 배터리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에 결국에 얘네들도 리튬, 그러니까 금속 산화물이 금속 물질이 무기 물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TiO2, 몰데니움 설파이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캐소드랑 애노드, 양극, 음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양극, 음극 물질이 달라요. 왜냐면은 얘들의 역할이 다르니까 하나는 옥시데이션 시켜주고 하나는 리덕션 시켜주는 그런 물질이다 보니까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프로퍼티가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을 저희가 합성하고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더 좋은 그 배터리 특성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TiO2랑 몰데늄 설파이드 쓰고 얘네는 대체 뭔 물질이냐? 아무튼 뭐 리튬, Fe, 뭐 설페이트 뭐 이상한 무기물을 쓰는데 이거 왜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고 하지? 하는데 리튬이 이제 이 물질을 따라서 리튬들이 이동하게 돼요. 이 리튬들이 그, 그 옥시데이션 리덕션 반응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면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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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차징하거나 디스차징 할 때 이 리튬들이 움직이면서 이 물질 사이사이에 베이컨시 또는 그 포인트 디펙트들에 얘네들이 그 약간 그 움직여요. 계속 얘네들이 그 사이클을 계속 만들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차징하고 디스차징을 반복적으로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캐패시티랑 포텐셜 보면은 옥사이드 계열이 항상 좋죠. 제가 옥사이드 항상 그래서
그 금속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도 쓰이고 배터리에도 쓰이고 태양전지에도 쓰이고 되게 많은 곳에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바라보실 때 되게 재밌고 익사이링한 걸 배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체역학을 간단하게 배우셨지만 더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양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리튬 망간 옥사이드, 리튬 뭐 아이론 포스페이트 이러한 물질들이 존재하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다 똑같은 결정 구조를 가질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각각 갖고 있는 결정 구조가 뭐 레이어드, 스피넬, 올리바인 이런 구조, 다양한 화학적 구조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구조에 따라서 물질이 갖고 있는 특성이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논문을 읽던 어떤 분야를 하게 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이러한 구조의 특성 때문에 얘네들이 이러한 성질을 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레이어드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리튬들이 이게 리튬이라고 합시다. 리튬들이 이렇게 물질 사이사이에 찰징하고 디스찰징하게 되면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뭐 어디에 들어가 있다가 사용되면은 빠지고 막 하는데 막 이렇게 리튬들이 진짜 이렇게 움직여요. 막 왔다 갔다 움직이고 디펙트 따라서 막 움직이고 해요. 주로 이제 인터스티셜 디펙트 이제 그 네. 서브스티튜션으로 하면 안 돼요. 서브스티튜션으로 하면은 얘들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화학성 코밸런트 번딩을 형성하게 되면은 리튬들이 빠져야 되는데 못 빠져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이러한 틈으로 막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 레이어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스피넬 구조일 때랑 레이어드, 올리바인 구조일 때 뭐 폭발 위험성, 뭐 아니면은 뭐 에너지, 스페시픽 파워, 퍼포먼스, 코스트,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봤을 때 수명도 있고 한데 이제 올리바인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길게 가고 반면에 뭐 스피넬은 별로 안 좋네요. 근데 이제 뭐, 뭐 레이어드 같은 경우는 파워나 스페시픽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파고 들게 되면은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퍼포먼스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모디파이 시켜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서 이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제 충방전을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충방전 잘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핸드폰도 아마 충전을 한 8,000번인가? 7,000번인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충방전을 막 계속하게 되다 보면은 얘네들이 AB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멋대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이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형이 돼요. 막 표면에 막 이제 표면에 얘네들이 리튬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막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게 되거나 약간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물질들을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덴드라이트 구조로 덴드라이트 폼 덴드라이트 구조로 이제 물질들이 쭉쭉쭉 성장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게 결국에 양극하고 음극인데 이제 반대편에 찌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재로 돼요. 화재가 일어나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합선이라고 하죠. 양극이랑 음극이랑 합선이 일어나서 붙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엄청 많이 발현하면서 그, 어, 그렇게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변형을 막기 위해서 표면에 코팅하거나 아니면 부피 팽창 이제 어찌됐건 A랑 B랑 A A에서 B로 가면서 또 얘네들이 막 리튬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부피 팽창형 수축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물질이 이제 부피 팽창이 적은 물질을 컴포짓을 만들거나 이제 뭔가 코팅 같은 거래 나노 파티클들을 코팅 같은 걸 해가지고 볼륨 익스펜션이 안 일어나게
또는 몰폴로지를 이상적으로 만들어서 리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도핑, 당연히 도핑한 물질의 특성이 좋아지겠죠. 그러한 다양한 노력들로 물성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연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찌됐건 무기화학을 하면서 이러한 물질들이 이러한 분야에 쓰이고 또 어떠한 챌린지를 갖고 저희들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던 대학원에 오시던 이러한 것들을 엔지니어로서 영업 뭐 이거 다른 쪽으로 가실 거면 상관없지만 하나의 엔지니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기여하는 연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뜻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보시고 어떤 제품들을 봤을 때 이것들이 그 어느 것도 대충 만들어진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보면서 저는 경이롭고 감사하고 신기한 마인드로 이 분야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좋은 걸 만들고 싶고 좀 더 값진 어떤 게 더 값진 연구일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밝게 만들까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떠나고 뭐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잖아요. 한 번 사는데 아쉽지 않게 좀 더 세상에 공헌하고 또 공헌하는 만큼 내가 보상받고 그런 세상을 사는 방향으로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욕심이죠. 하지만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는 이제 맵리스터랑 메모리 반도체, 제가 연구 개발했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